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검찰이 카카오톡 실시간 사찰 직전까지 갔었고 네이버 밴드는 들여다봤던 게 공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 당일에 오갔던 승객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이 되겠죠. 그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수개월째 요청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4월 16일 사고 직후 압수수색을 통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입수해 지금 현재 보관 중입니다. 검찰은 무슨 얘기들을 나눴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 보아서 알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전체를 보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들은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유족들의 상속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상 차원이건 진상규명 차원이건 간에 승객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모든 권리와 부채를 승계하는 법률 당사자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주말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 며칠 사이에 길가의 가로수, 잎사귀 색깔이 제법 많이 변했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대단히 혼잡했다고 그러고요, 고속도로들. 우선 다음 카카오톡의 이서구 대표가 아마 지금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긴급히 알렸고요. 최근 카카오톡을 위시해서 네이버 밴드라거나 포털 네이버 그리고 다음 이런 거 다 사이버 사찰이 빅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측의 대응, 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이버 망명은
탄력을 받았다고 할까요? 본 궤도에 진입해서 지금 텔레그램이 거의 지금 18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죠. 지난 주말 기준으로. 오늘 이서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이따 속보를 좀 챙겨보거나 아니면 뉴스 브리핑에서 커버가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세월호의 여객부 승무원이 퇴선 방송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내 대기하라라는 방송의 당사자인데요. 이준석 선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월호를 운항하고 있던 선장을 비롯한 주요 포스트의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승객들에게 뭐 대피를 하라거나 이런 지시는 그런 방송은 전혀 없었다. 자신이 그냥 상황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방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길경식의 경제 관련 브리핑이 코너가 없어지면서 경제 소식을 조금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7일째 한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는군요. 그래서 오늘도 큰 폭으로 빠져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 1920선이 위협받고 있답니다. 코스닥도 최근 1년 5개월 만에 오늘 낙폭이 가장 크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진짜 인터뷰를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유가족분의 얘기를 소상히 듣기 위해서 그랬고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을 연결할 건데요.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감사장에 있어서 시간상 지금 연결을 하겠고 감사장에서 잠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북 삐라 관련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너별 일부 순서가 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북한이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주말 직전에 경기도 연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그러니까 삐라를 담아서 북측으로 보낸 풍선에 총격을 가했죠. 고사탄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우리는 응사를 했고요. 그래서 대북 삐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교전인 건데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삐라 문제가 남북관계 지금 해빙 얘기가 나오고 있는 즈음에 터진 최대 이슈이기도 한데 남북관계 전문가이죠.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국정감사 중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게 맞고 그런데 감사 도중에 잠깐 인터뷰를 위해서 나와주신 점 청취자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북한이 사격을 가한 바로 다음 날인 엊그제 토요일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통문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의 주로 이제 탈북자들로 구성된 보수단체들인데 전단 경멸 작전이 시작됐다.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공식으로 통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북측의 이런 통보 내지는 이런 일련의 시그널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네, 북한이 사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난 2008년부터 그 중대 조치를 얘기하고 2010년 초에는 2010년 10월경에는 조준사격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얼마 전 연천에서 그런, 최초로 총격 사건이 현실화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북한 내 상당히 강경하게 입장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 전체적인 경색이 이러한 문제를
그 소화할 수 있는 당국간 채널의 약화를 초래한 게 위기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제는 지난 2004년 6월에 합의됐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대북 심리전 방송이라든지 전단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남북 간 신뢰 조성의 첫 단추로 아마 요구하는 측면이 이번 전단 경멸 작전이라고 우리에게 강한 입장으로 통보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름도 벌써 전단 격멸 작전, 격퇴시키고 분쇄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난 주말에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직접 그렇습니다. 총격을 했고 우리도 응사를 했는데 정부는 조금 이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아직도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탈북자 단체의 대북 비라 살포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주저앉히고 남북 간에 어렵게 마련된 해빙무드를 이끌고 가는 게 전체 국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본다면 좀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대북 비라 이런 거 그냥 미온적으로 놔두는 것은 파국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까지 보이는데 정부가 파국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제 흔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목표,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죠.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남북 간의 한반도 군사분계선이 물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할 각오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이미 북이 오래전부터 예고해왔고요. 어떤 측면에서 요번에 연천의 사건은 상당히 많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젠간 터질 일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새로 놀라울 일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의 입장을 봐서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국가의 안위, 그리고 좀 더 높은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자율적 기재로 놔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이 없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얘기로 국한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보다 더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우리 홍 의원께서 공익 차원에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거기서 한 걸음쯤 좀 더 나가서 국익 차원에서 또는 한반도 전체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건 아까 제가 소대 이미 한번 먼저 말씀드린 공익 이전에 국가의 안위와 그렇죠.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얘기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외교의 기본은 국익일 터이니까요. 예. 방금도 조금 한 말씀 이렇게 한 자락 걸치셨는데 정부에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면서 그것을 막을 또는 제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태도라고 보십니까? 참 저는 좀 답답한 게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카톡에서 SNS에 SNS 망명이라 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비켜갈 수 없는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은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게는 우리 내부적으로 사회적 공익, 그다음에 그보다 큰 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어떤 이 안정적 관리라는 국익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자율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율적 규제가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면 법을 만드는 것도 입법부 소관일 테니까 국회에서도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엊그제 교전이 있고 나서 대북
저 탈북자 단체들에서는 앞으로는 비밀리에, 그러니까 공개리에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겠다. 그러면 저 북한에서 지금 원점 타격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예. 날려보내는지 모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여당의 하태경 의원은 야간에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야간에 비공개로 몰래 어디선가 띄워보내면 북한이 좀 노여움이 줄어들까요? 저는 이건 대단히 좀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몰래 하거나 비공개 밤에 야간에 띄우면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응사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민의 생명을 갖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물론 저도 집이 지금 서울이라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네. 되게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나 삶의 터전이라는 이유로 해서 거길 떠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북한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올 수 있는 어떤 전쟁이나 또는 어떤 군사적 위험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방치한 채 그런 삐라를 몰래 날려보자, 밤에 날려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거나 또는 정말 안이한 발상이죠. 이거는 과거 세월호에 문제가 안 되면 표행수를 빼거나 과적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발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제지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카톡 들여다보고 그러는 것은 표현의 자유하고 무관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이나 변화를 준다. 그러면서 북한 민주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가 이따 클로징에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정부 발표를 보니까 대북 삐라가 실제 북측 주민 거주 지역에 떨어질 확률이 10%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효는 없고 북한 정권을 묘하게 자극시키는 역할이 더, 그런 결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대체로 탈북자 단체도 그 점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떨어지는데, 10만 장 중에 10,000장이 가도 어디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러나 그것도 되게 이제 아마 우리 이 선생님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삐라 한 장 주워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삐라 주웠지만, 그거 잘못 주웠다가, 빨리 경찰서에 신고 안 하면, 잘못하면 소지죄. 국가보안법에 걸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북측에서 이거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혹시 갖고 있다가 보위부에 걸려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이나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도움을 주기보단 위험을 가중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10% 안팎으로 간다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도 않습니다. 떨어지는 지역이 되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군인들이 그걸 회수하고 어느 지역에 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요. 되게 회수하는 형태이고, 더 나가서 북한의 변화는 이런 삐라로 근본적인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고, 그다음에 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관되게 북한을 우리가 화해협력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같이 손을 맞잡는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지, 대북 삐라 몇 장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오만하거나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았으면 그동안 뿌린 몇 천만 장의 삐라로도 이미 변화가 왔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기류를 잘못... 최근에 그 내용들이 보면 너무 수준 이하예요. 어떤 경우에는. 일부는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특히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이 세 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성, 특히 더 나가서 여성 문제라든지 또 이설주 씨 관련돼가지고 참 민망한 얘기들을 그대로 전단에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변화보다는 반감을, 북한 지도부나 군부를 자극하거나 도리어 반감을, 남쪽에 대한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막 써제끼는 것은 좀 그렇죠. 더군다나 일부는 또 바람을 잘못하면 다시 우리 측으로 넘어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90%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남쪽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질소인가를 주입해가지고 풍선을 띄우는데, 질소를 아무나 못 사게 허가제로 하려고 그랬더니 탈북자 단체 대표가 이미 또 질소 취급 자격을 땄다는 등, 아무튼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남북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정전협정입니다.
네. 그 정전협정에서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는 그 북쪽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네. 그런 측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건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예. 이거는 일종의 전쟁 행위로 간주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가 이걸 규정을 좀 확대해서 정부가 설명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보내거나 전라도에서 뭐 제주도로 보내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분계선을 뭐기 때문에 이거는 정전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석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남북 간에 이미 지난 2004년 6월에 장성급 회담에서 하지 말자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 정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다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7.4 공동성명부터 6.15, 14, 심지어 남북기본하면서 다 얘기하는데 이 모든 그 합의문에 관통하는 정신은 뭐냐면 상호 체제 존중과 내정불 간섭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전 활동이라는 거는 정면으로 남북 간의 그 합의서를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말씀하시는데 네.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는 상대방의 신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기의 신뢰를 상대방에게 입증시키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뢰에 대한 진정성을 확실히 물증과 함께 입증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에게도 변화와 신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요, 홍 의원께서 그런 정보는 갖고 계세요? 북측에서 요즘도 남쪽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삐라 전단 이런 걸 살포하고 있습니까? 현재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삐라를 보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미 2004년 6월 합의한 이후에.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확성기 같은 거 없애고 삐라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심리전 하지 말자고 한 이유로 북한은 그걸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부나 군 차원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나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동이 돼서 이것을 10년째 해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근데 우리 정부도 한 적은 있습니다. 지난 5.24 조치 이후에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폐기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5.24 조치 가동 이후 일부 다시 정부 차원에서 재개를 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걸 보면은 일부 대북전단 살포했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요즘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설에 국내외 관심이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현재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발목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평양 북쪽 모처에 요양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북한 체제가 정말 평양이 봉쇄 중이라거나 계엄 직전이라거나 이렇게 좀 유동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듣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측에서도 그런 전혀 평양에 그런 조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수전 라이스 장관도 그런 정보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식 매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사람 정보 흔히 휴민트라고 얘기하죠. 휴민트에 의한 정보. 그다음에 식인트나 택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식인트라는 건 이제 신호에 의해서 감청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택인트라는 건 이제 인공위성을 해서 보는 건데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거나 또는 어떤 돌발 상황이 급격하게 전방부대, 군부대 간의 어떤 교신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런 형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일부 종편들의 북한 관련 보도는 좀 과장됐거나 미확인된 그렇습니다. 것을 꼼꼼히 거르지 않은 채 내보낸 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 관련해서 대화로 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 또는 신호라고 여겨는 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무슨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좀 긴가민가 한데요. 남북관계 전문가시니까 우리 홍 의원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정부의 해법 또는 팁을 하나 준다.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대체 뭔지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차원과 다르다고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난번 유엔 연설 당시에 보면은 명백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비핵화가 없으면은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걸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심인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거였겠고요. 한반도를 전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되겠죠. 북한을 예. 비핵화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협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균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이사 조치를 일단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그나마 조금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건데요. 오이사 조치를 대화로서 풀어보자라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의해야 될 게 있고 우리 네. 스스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예컨대 제가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개성공단에 이미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투자 허가를 허용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그냥 정부가 허가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북 지원 품목이나 규모를 좀 확대해서 쌀이나 밀가루 같은 인도적 지원을 좀 확대하는 것.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은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사실상 우리 내부에 할 수 있는 선행 조치로 풀었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북쪽에게도,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넘어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는, 에 대한 대화는 물론이고, 좀 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거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 크게 양보 또는 그렇습니다. 먼저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당당하게 요구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강윤의 오늘은 청취자 게시판을 청취자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논현동 신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거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궁한 형편에 있다 보니까 보수단체 쪽에서 건네는 돈 얼마에 이렇게 좀 넘어가거나 그래서 혹시 대북 삐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분의 이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충분히 전 추정의 근거는 있다고 보는데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분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더 순수한 측면에서 북한이 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문제보다는 좀 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고 또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도리어 북측 주민들에게 남북한 통일의 새로운 길에 모범을 보여주는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북한 문제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인으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원하고 관심 갖고 또 그분들은 그거에 호응해서 정착되면 저는 그것이 사람의 통합,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된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이러한 분들이 우리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합돼서 잘 지낼 때 저는 남북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탈북자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측면이 있겠죠. 아까 제가 대북 삐라 보내는 풍선 속에 질소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잘못이었고요. 헬리움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네네. 오늘 국감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리고 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자 시기인데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남은 국감 기간에도 야무진 모습 우리 홍 의원뿐만 아니라 당 전체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진짜 인터뷰를 조금 평소보다 시간을 좀 길게 하려 했습니다.
듣기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간은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신고를 했더니 아니 넌 이런 걸 신고를 해? 그러면서 그 신고한 사람을 불이익을 줬다. 뭐 한마디로 하자면 그런 건데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 뭐 한전 이를테면 그런 곳 한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공사 직원들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서 새누리당 의원에게 자기들 공사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가 했더니 왜 고자질했냐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보받은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제보 내용을 곧바로 공사 높은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너네 회사의 아무개가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더라.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말이 오갔나 보죠. 그래서 해고를 시켜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보복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공기업 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인방송 OBS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측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매립지 공사 위탁법인인 드림파크 문화재단에 관한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드림파크 문화재단 직원 A씨는 매립지 공사가 보유 중인 7천억 원대의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정리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했다. 요컨대 신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돈이 없다는 것.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보 내용은 이튿날 매립지 공사 간부 측에 전달됐고 A씨는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다. 들으셨죠? 이게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민의 대표라는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빚어진 겁니다. OBS에 해고된 A씨가 OBS에 제보를 했고 비슷한 케이스도 조금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일단 해고된 A씨는 그 새누리당 의원실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한편 그 요출 경위 이런 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사법기관에 이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이 현행법에 어긋나서 어떤 처벌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덮을지 조가 또 하나의 뉴스거리, 관심거리가 되겠죠. 문제는 이 제보자가 공개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매립지 공사 직원 또 다른 직원 B씨는 공사 간부의 비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역시 고스란히 그대로 공사 측에 전달이 됐고 이 B씨는 내부 고발자라는 오명을 쓰고 찍혀서 결국 못 견디고 해고됐습니다. 그 B씨가 OBS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개인 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 제3자가 입수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공표해버리는 일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굴욕감 충분히 느낄만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느낀 개인들 간의 무슨 감정이 뭐 승화되고 뭐 그래서 손상받고 한 굴욕감 정도가 아니죠. 의원실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면 의원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정말 그러한지 일단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제보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 또는 신고라고 하지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 검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도 이상하면 간첩 아닌가 자세히 보고 긴가민가 하면 일단 신고하라고 지하철 칸칸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의원실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거든요. 개인이 개인한테 불평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을 조사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뭐 좀 더 알아보겠다거나 지들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그 비위 사실을 공사에 그대로 알려줘서 너희 회사에 이런 내부에 이렇게 너희 발등을 찍을 위험한 인물이 있으니 조치를 하라. 그래서 해고까지 가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것이지 왜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이런 사안이 터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항의가 잇따르고 하니까 논란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경위를 설명하거나 또는 여차여차 됐는데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 적반하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봉훈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문제될 거 없다. 그 제보자도 자신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자기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해명을 몇 번 더 들어보고 전화도 시도를 했어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코멘트를 했던데 나는 그것을 올바른 한국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 다시 한번 해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OBS와 뷰스앤뉴스나 몇몇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로는 도저히 해명 같지가 않았고요. 한마디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학재 의원실 관계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전달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명하라고 공사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비위 사실에 대한 이러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말해보라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그 귀뜸을 받고 제보자를 색출해서 해고를 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이학재 의원실의 보좌관이 언론과 접촉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에 매우 유리하게 제대로 있었던 대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론이 이럴 땐 참 답답하고 무기력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일선 기자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언론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이거나 아전 인수식 해석이 명백함에도 그것을 추궁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이런 코멘트를 그대로 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우리 청취자나 독자분들도 다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지금 국감 때여서 이것을 행간으로 고르긴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게 여당,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여야 또는 당을 나누지 않고 그에 앞서서 국민의 대표라고 뽑힌 의원실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의원실은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해당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나를 도와주는 스텝인 보좌진들의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정가 산책을 그동안 쭉 맡아왔던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중국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이 코너를 대신해서 진행해줄 믿을 만한 구원투수 최영일 평론가 나흘간 애써주시겠습니다. 최 평론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두산 팬인데요. 네. 지금 시즌에도 못 올라가는 마당에 구원투수라고 하시니까 민망합니다. 오비베어스인가가 못 갔나요? 가을 야구에? 이제 지금 4강에서는 탈락했죠. 거의 예. 매직 넘버 남아 있습니다만 추려진 것 같아요. 제 코너, 제 프로에 네. 가끔씩 나와주셔서 귀중한 안타를 쳐주시니까 늘 고맙고 촉박하게 연락했는데 흔쾌하게 수락해 주셔서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그런데 마침 이제 대타긴 하지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김무성 대표 예.
12명, 12사도도 아니고 의원단이 이끌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버렸는데요. 지금 국정감사 2라운드, 슈퍼위크라고 이번 주를 부르던데, 네. 중국에 따라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좀 이제 꼼꼼한 취재해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얘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그 대통령이 남북대화, 그리고 통일 기조, 그 다음에 대북 비라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꽤 진전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언급을 네. 했어요. 최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 가지가 진전 사항이 있습니다. 전향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이제 5.24 조치 계속 남북 대화에 이제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 지난 MB 정부 때 이제 이미 설정됐던 것이죠. 네. 이 MB 때는 상호주의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거의 남북 냉각 기류만 흘렀었는데. 드레스덴 구상 등 통일 대박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오늘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회의였는데 이게 2개월 앞당겨진 거라고 해요. 아마 이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 물살이 트이고 예. 내일 또 이제 유럽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뭔가 하나 이제 발언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5.24 조치에 대해서 남북 당국 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들이.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늘 열어놓고 있어야. 그러면서 이제 인용한 말이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이 박 대통령 특유의 어법으로 토를 달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 사실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여서 그렇죠. 네. 특별한 얘기라고 보긴 어렵고 해석적인 측면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향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것도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거시적인 통일 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반론을 오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 저녁 국민들은 이거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랬었던 그 대북 비라 살포 때문에 벌어졌던 이제 총격전이 있었죠. 예. 물론 이제 남북 상호 간 이제 허공에 대고 이제 쐈던 것이고 몇십 발 정도 내외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어도 다행이었는데 특히 이제 연천군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놀랐었던 것 같고요. 당연하죠. 국민들도 진돗개 하나 발령되면서 굉장히 긴장 국면으로 고조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일부 탈북자 민간 단체가 벌였던 일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북한은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들을 또 남측에 해왔던 바고요. 고사총을 쏘고 나서도 다음날 전통문을 통해서도 경고를 했고 네. 또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 통일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북 비라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철저히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말부터 갑론을 박이 많은데요. 네.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시적인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거시적인 기조와 함께 이 어찌 보면은 이제 민간 단체들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군사적인 좀 이 긴장이 위험으로 터질 수 있는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예. 우리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미시적인 정책은 조금 이제 갭이 큰 것이 아닌가 느껴져서 그거는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네네네. 네,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을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질타는 이제 국방위 이제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 총격, 어쨌든 남측에 피탄됐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1시간, 2시간 늦게 발견하고 어떤 이제 화기로 쏘았는가, 몇 발 쏘았는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이 실장이 국방장관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2배에서 3배 정도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많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국방부의 지침에도 위배가 되고 또 어찌 보면 당연히 북측에 항의해야 되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 꺼내놓고 있고 다만 어찌 보면은 이게 대남용 그냥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면피성 입장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남북 기조에도 어긋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국민들의 불안은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그 와중에 오늘 국방위 감사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해군 지휘 통제함이라고 하는 예. 정말 이 작전을 수행하는 배에 작전 지휘 통제 컴퓨터가 486 펜티엄급이다. 20년 전 기종을 쓰고 있다. 펜티엄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향수의 단어네요. 아마 중고로는 몇십만 원에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훨씬 싸게 네. 최신 기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움직이는 이 전함들의 경우에는 더 고급 사양을 쓰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뇌가 없는 지휘 통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는 뭐 굉장히 해군이 이제 그 전력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함선의 경우에도 네. 2년 동안 어뢰 방어 기능이 지금 빠진 채 운행하고 있었다. 네.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어서 예. 그 국방 예산이 뭐 내년도 이제 슈퍼 예산 5% 늘어나는 데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천안함 때 왜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게 밝혀졌었는데요. 25년 전 음파 탐지기 맞습니다. 소나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 육군이 USB를 90만 원짜리를 쓰고 있다. 네. 특수 USB였다 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면 예. 육군의 USB 하나 가격도 안 되는 컴퓨터도 탑재하지 못한 네. 지휘작전 수행 능력인데 가장 깜짝 놀랄 일은 예. 1년에 한 번꼴로 이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는데요. 어허. 기록상. 예. 이게 15분 동안 작동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명량이라는 이제 이 해전 영화가 네. 여름에 흥행을 이제 빅히트를 쳤습니다만 예. 결국 현재 우리 해군은 전투를 하다가 15분 동안 모든 시스템이 멈출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국토 방위를 하겠다, 해상 방위를 하겠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국방비 갖다가 뭐에 썼답니까? 아직도 펜티엄급 모선에는 펜티엄급 컴퓨터고 자선에는 그 LTE급 네. 컴퓨터고. 그걸 제가 알면은 고발을 했겠죠. 이 이거는- 팩트를 이번에 국감에서 좀 더 치열하게 이제 파헤쳐 주기를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국방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내용들, 네. 우리의 군이 17사단장은 지금 이제 여군 부하를 성추행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윤리성 속에서 예. 결국은 이 군은 여기저기 이제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도발에는 단호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만 대통령 이하 뭐 이제 수뇌부들이 쏟아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통일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삐라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였던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표현의 자유,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뭐- 자유는 네.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럼요. 어떤 네, 면에서는 뭐 대북 삐라 날릴 수도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될 수도 있는 이 자유가 허용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주민, 일정 지역의 주민이든 국민이 군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때 작동해야 되는 게 국가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최평론가, 제가 도중에 네.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정전협정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심리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네. 그건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받아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우리 최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그런 주장에 전 동의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국경 지역에서 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만 참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것도 안타까운데 군사적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가스가 꽉 차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라이터를 켜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가스가 차 있는 이게 휴전선 접경에서 예. 삐라를 날리든 거기다가 뭐 우리가 불꽃놀이를 한다고 치자고요. 예. 우리가 5.24 조치를 보면 지금 천안함 문제가 하나 있지만 금강산 관광을 갔던 우리나라의 민간인 관광객이 피격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입장에 국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역으로 뭐 이제 상대 측의 오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빌미를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남북 대화 기조에 북한 측이 냉원 전환을 하고 있다. 또는 이제 이 화전 양면수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늘 해석을 하는데 화전 양면수를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 북한 쪽에서는 전략적인 옵션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렇죠.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니라고 네. 하는 빌미를 역으로 제공하는 일이 돼서 예. 왜 이것을 국가가 허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이제 해보자면 전술적인 검토가 있어야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대통령의 통일 관련 그리고 오이사 조치 해제 관련 뭐 시사한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언급이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네, 디테일이 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없고 위와 아래가 따로 노는 모양새다. 이게 좀 부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는 좀 짧게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 네네. 싶은데 지금 사이버 감찰 이게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신경 쓰고 있고 사이버 그렇습니다. 망명 러쉬인데 망명 러시죠. 이게 저도 막- 망명했습니다. 그 정부 내에서도 논리들이 막 충돌하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고 그거를 네, 좀 네. 간단하게 명쾌하게 아주 정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오늘 뉴스와 결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국정감사 중에 지금 미방위에서 이 카톡 검열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미방위의 이제 최양희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업체가 역차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예. IT 산업의 이제 좀 부양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의 황교안 법무장관 등 관련자들이 이제 나와서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 법리적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늘 질타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지 이틀 후부터 네. 범정부 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여기는 카카오톡 당시 이제 대표도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저기 네. 해명 기자회견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법을 넘어서는 월권행위,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 사회라고 늘 우려하던 것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속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면피 전략, 또 이제 이 미방위에서는 이거 좀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이런 이제 정부 부처끼리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국민적인 이 놀라움, 어떤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위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전혀 이 체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가 연관하면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탈북자 민간 단체의 대북비라 살포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예. 정작 이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에게 지켜 보호해줘야 할 표현의 자유는 영화 상영도 걸리죠.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림 거는 것도 걸리죠. 네. 이런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개인의 아주 사적인 대화까지도 감찰 사찰할 수 있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 정부가 좀 통렬한 반성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이 국민적인 상식에 걸맞는 지금 이 부분이 전향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전향점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이 정부의 어떤 각성이 심각하게 촉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신 최영일 평론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정가산책 같이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벨도 없는 한국 외교. 미중일에게 두루두루 휘둘리는 줏대 없는 삼류 외교.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우선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 속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 전전긍긍. 다음은 중국.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100여 명의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입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하는 도중 다른 중국 어선 4척이 접근해 격투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여 명의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극심한 위협을 느껴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쐈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계속 위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팀원들은. 던져가지고 물에 빠뜨리려고 그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검색 팀장으로서 검색 팀원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선장 사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통보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명백한 남의 나라 해역 침범이다. 남의 나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저항. 그런데 피해자이면서도 유감 표명, 또 가해자에 대한 위로 표명. 마지막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중상이라는 것인데 위안부 문제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담았던 홈페이지 글을 삭제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아소다로 일본 재무장관을 만난 건 정경 분리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한일 경제 관계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 분리 입장에서 노골적이고 공세적인 역사 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자며 구걸. 이렇게 배려심 많은 정부. 왜 국민에게만은 뒤지고 털고 때리고 묻고 겁박할까. 밖에서 뺨 맞고 집에 들어와 분풀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에 더욱 강력한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북 간 총격전이 발생한 데 대해 어쨌든 우리가 북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북한을 갖다가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대화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뒷수습도 못할 거면서 괜히 북한 자극했다가 주워 담기 급급한 정권.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청와대 알라도 합니까? 누가 합니까? 네, 6시 30분 들어왔습니다. 잠시 게시판을 보고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게시판 보는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진짜 인터뷰를 맨 앞에 하고 쭉쭉 이어가는 바람에 이 뉴스 재구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군요. 아마 아침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두어 차례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요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국물도 없수다님은 평소에는 아주 유려한 필치와 날카로운 예봉을 보여주시더니 오늘은 최북단 양구, 강원도 양구인가 보죠? 거기 가 계시는 모양인데 거기 노을 사진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무슨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사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던데 잘 되시네요. 수호천사 짱님, 요즘 정말 이민 생각이 많이 난다. 아이들도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있다는군요. 참 기가 막히다. 네, 이민 생각.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이민 가시면 어떡해요? 예전에 무슨 그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인가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면 이민 가겠다고 그러더니 안 가고 또 뭐 하더니 나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합니다만. 아이들도 텔레그램으로 오고 있어요. 제 막내딸도 중학교 2학년인데 걔도 글이 이주 왔다고 알림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왔니? 뭐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런 그 의견을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주셨네요. 첫 부분에 올리신 것들 중에는 제가 제 말로 읽기는 좀 뭐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다 주말 동안 기다려왔다 이강윤 오늘 좀 과분한 칭찬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라는 격려로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교만하지 않겠고 후기에도 좋은 글 써주신 분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싸가지님의 요 말 하나만 듣고 다음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도 카톡을 쓰고 있는데 무슨 사이버 사찰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이버 망명할 사람이 교활한 황교안, 그 다음에는 욕설. 읽지 않겠습니다. 하태경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이상님. 네, 오늘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일단 석간 브리핑 받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들어가죠, 바로. 김용민 PD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같은 건물에 지금 지하에서 뭐 준비하고 있나 보죠? 네. 전화로 들으니까 목소리가 더 좋네요. 아, 전화요?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까? 아닌가요? 전화 아닌가? 예. 어쨌거나. 자, 카카오톡에 의해서 그 네이버 밴드까지 들여다봤다고요? 예.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난 그렇죠. 지하에 있다 그래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저는 지하 스튜디오에서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웰빙센터 604호에서 방송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실험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좋네요. 예. 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 올 4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밴드를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3,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예. 개설된 모임 수가요, 무려 1,200만 개에 이릅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조합원 모임 밴드방도 상당한데 말이죠. 예. 혹시 여기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안 가질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일단 네이버 밴드 이용자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고 생년월일까지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식이면은 피의자와 알고 지내는 특정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무슨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혐의로 삼고자 한다면은 수사가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쫙 한꺼번에 긁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고구마 줄기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말이죠. 그러게요.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예. 자, 많은 사용자들이 밴드를 통해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와 같은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주의 인물로 꼽힌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또 가입하기가 미안해서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카카오톡 몇 가지 무슨 취미방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나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자, 그 얘기 조금 더 이어갑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나도 카카오톡 쓰고 있는데 사이버 사찰 말도 안 된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대국민 위로 메시지 보냈다면서요? 자기 뭔데?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황교안은 카카오톡 쓴다. 아니, 그거에 위안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일단 뉴스 전하세요. 예. 일단 오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텔레그램에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종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카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같은 당의 임내현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톡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으로 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역시 세월호 침묵 시위를 제안한 대학생을 비롯한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9.18 대책회의 비공개 문건이 공개가 됐죠. 예.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는 사이버상의 공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언급돼 있다.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 이때 비로소 나도 뭐 카카오톡 쓰는데 왜들 걱정하시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카톡 쓰면서 검찰이 보호자 그러면 다 보여주고 그러잔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 저기 세월호 침묵 시위를 제안한 대학생이 용혜원 양인가?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학생이 도대체 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범자입니까? 아니 이 학생 거 털었잖아요. 그랬죠. 아니 이거 앞으로는 뭐 저기 정부에게 그 눈 밖에 날 일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듣고 보니까. 알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이시죠? 그분이. 예. 법무부 장관이면서요. 네. 교회 전도사입니다. 아, 그래요? 신학 공부했어요. 아우, 예.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구나. 황교안 전도사예요. 네. 법무부 장관 법무부 공보실에서 네. 국민TV 이강윤의 오늘도 모니터를 해서 주요 내용 발췌해가지고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회람을 시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김용민 PD가 오늘 한 말은 꼭 그쪽에서 좀 들었으면 그러면 좋은 겁니다.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 그거에 대해서 공포에 젖으실 이유가 없고 아니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그쪽에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예. 오늘 내용을. 네. 예. 자,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가장 강력한 경제계 쪽의 파워맨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인데 예. 아시다시피 친박계 핵심이고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었죠. 예. 그런데 그때 뭐 해외 자원 투자가 대부분 막 뭐 1달러짜리를 1조 원에 샀다가 지금 낭패처하고 이런 거 있던데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친박 인사지요. 그렇죠. 2007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표 편에 서서 말이죠.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하여튼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뭐 지금 보면은 뭐 실력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MB 정권 때 뭐 박근혜 전 대표와의 어떤 화해의 그 고리로 최경환 씨를 발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1조 원을 투자했다가 겨우 900억만 받고 팔면서 국민의 공물을 샀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 실패. 예. 이게 최경환 부총리와 상당히 유관하다는 겁니다. 어허. 이 최경환 부총리가 MB 시절에 진두지휘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말이죠. 그냥 그때 공교롭게 장관을 했던 정도가 아니고 네. 밀접한 뭐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미 매각이 기정사실화된 사업조차 헐값 매각이라는 그런 비판을 우려해서 국회에 보고조차 안 했던 그런 사업이 바로 하베스트 같은 이런 해외 자원 투자 사업입니다. 예. 이게 싸게 팔릴 것들을 굉장히 비싸게 사와가지고 말이죠. 예. 캐나다 회사죠. 보고도 안 하고 말이죠. 예.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당시 그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이게 MB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 MB의 그 손과 발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정권 최대 실세라는 점. 예.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방금 백마고지 님이 올리신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네. 저녁 6시에 이 다음 카카오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아까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좀 네. 전해 주시죠. 예.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다. 감청 영장에 대해서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6일까지는 계속 검찰에서 보여달라 그러면 다 보여줬단 얘기네요. 최근 6일까지?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왜 뒤늦게서 이런 데 생각이 미쳤단 말이에요. 저는 이 뉴스 나오자마자 이거는 1000만, 2000만 유저를 내세워서 저항해야 하는 건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똑똑하다는 다음 카카오톡의 이서구 대표는 왜 오늘사 이 얘기를 한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은 저기 외국으로 나가십시오. 회사가 통째로. 서버까지 다음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카톡이? 예, 그렇죠. 그러면은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스웨덴이나 독일로 가면은 뭐
확실하게 사람들로부터 다 떠난 뒤에 외국으로 나가서 뭐 하겠어요? 예? 다들 이주 가고 이사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매국노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정부는 그 국민의 그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보는 이런 아주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막가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 아래에서 기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버 검열을 하는 쪽도 문제고요. 네. 그거에 전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예. 회의할 거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네. 법무팀이 이렇게 뭐뭐 하라고 그러니까 법무팀이 알아서 넘겨주고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 잔뜩 비난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야지 왜 업체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이재용 씨가 그런 말 했으니까 욕을 먹지만 실은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힘이 있어요? 다음 카카오가. 맞기는 한데 예. 이 사람들은 전 국민을 회원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잘 지렛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당분간 고초를 겪더라도 예. 확실하게 검열을 막아냈고 지켜냈다라는 게 알려지면은 그때는 어마어마한 반석 위에 올라가는 거다. 거기까지도 좀 생각하는 좀 여러 수를 내려다보는 장사꾼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 소망입니다. 우리 또 돈이 돈다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까? 네네. 빈라덴 체포의 1등 공신은 통신감청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 서상기가 아직도 국회의원 하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대구시장 나간다고 해서 그 국회 정보위원장직이 네, 있으면서도 그 직을 내려놓지 않고 일 안 하고 뭐 회의도 안 열고 했는데 예. 예선 탈락하고 다시 조용히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국회 정보위원장은요. 그 누구한테 그 회의권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우리가 저 대구에 내려갈 테니까 회의 좀 열자고 그랬었단 말이죠. 맞았죠. 그게 지금 지난 5월달 얘기예요. 5월달 얘기입니다. 그때 6.4 지방선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이 인간 아직도 국회의원 하네요 보니까. 야, 참.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오늘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막 계속 나가시네. 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거 도저히. 그건 그렇고. 예. 최태원 SK 회장 지금 저기 국립호텔에 가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황제 면회는 또 뭡니까? 황제 노역은 내가 들어봤어도. 국립호텔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최태원 회장께서 국회 법사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재원 변호인 접견 및 특별 면회 자료에 따르면은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지난해 2월 4일부터 올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 면회와 변호인 면회 합해서 총 1,778번 면회를 했습니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 부회장도 구속된 지난해 9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 면회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평균 최태원은 3.44, 최재원 3.36 이렇게 면회를 한 셈입니다. 특히 그 특별 면회.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 면회를 제가 좀 해봐서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뭐 하여튼 특별 면회를 알죠. 특별 면회를 하면 옆에 교도관이 있질 않고 네. 통신과 이런 게 보장이 되죠. 통상 이제 감시하는 면회는 뭐냐면은 네.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창이 쳐 있고 거기 이제 유리가 이제 박혀 있고 그리고 영화에서 본 대로 생각하시면 저쪽하고 그 반대쪽 마이크로 소통을 합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면회가 일반 면회고 특별 면회는 뭐 말 그대로 얼굴 마주치고 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특별 면회입니다. 네, 특별 면회실이 따로 있죠. 예, 그 방에 가서 하는 겁니다. 예. 최태원 회장 128회 했고요. 최재원 회장 62회 네.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저기 각각 43회 9회 최태원 43회 최재원 9회 이렇게 초과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규정 위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특혜를 받은 거죠. 네, 변호사나 교도소장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나는 것이고 이 특별 면회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 그렇죠. 국회의원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이 대동을 해야 뭐 실은 이제 특별 면회를 해주는데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네. 저희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가서 이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와주셔서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국회의원 아닙니까? 3선. 음흠. 뭐 안민석 의원이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국회의원이 와도 3선 의원이 와도 낙검수 멤버들하고 특별면허는 안 된다.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어요. 한 번도. 아니 왜 우린 안 되지? 국회의원을 대동했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안 의원이 참 점잖으시구만. 네. 아니 하여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낙검수 멤버기 때문에 특별 면허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특별 면허의 어떤 요건을 갖췄는데도 안 해주는 거야말로 차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낙검수든 니꼼수든 간에 국회의원이 가서 특별 면허를 요청하고 그게 하자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면회할 사람들이 낙검수니까 안민석 아니라 누구 민석이 와도 안 해줬다 지금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해당 교도소장을 정식으로 문책하거나 질의를 해야죠. 안민석 의원실에서. 근데 이제 그 교도소장분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럼 법무부를 하든가 그래야죠. 법무부요? 네. 우리 황교안. 자, 오늘 지하에서 잘 전해주셨고 아까 요 말씀만 하나 더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MB정부 때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 60건에 총 18조 원. 큰 돈이군요. 18조 원을 투자했는데 회수율은 딱 1.9%였답니다. 네. 여기에 최경환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꼼꼼히 보자고 하는데 잘 봐질지 모르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간 뉴스 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바로 게시판을 좀 보고 날씨 전해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그 동생 그 차이는 뭘까? 거기서도 클래스를 나누나? 형동생이기도 하고 회사 내 서열도 있겠죠. 어쨌거나 둘이 특별면회를 40건, 10번 가까이 초과했다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탈법이 그대로 횡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어느 정파에서 획득을 했던 간에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그 원칙이라는 거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져 버리니까 자꾸만 정치가 대립적이고 격렬하게 대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좋은 세상님께서는 텔레그램은 국가기관의 협박에 해외 서버로 만들었다는데 다음 카카오톡의 다음은 왜 저항을 못하고 저렇게 변명만 늘어놓느냐? 제 말입니다. 로봇 물고기 또 나왔네요. 명박이 로봇 물고기.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한번 윤재석 의원이 소상하게 짚어준 바가 있죠. 좋은 말씀 하나 올려서 공유합니다. 장악과 리더십은 다르다. 진정한 리더는 건강한 철학 위에 일과 방법과 프로세스를 장악한다. 사람과 조직과 매체를 장악하려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독재자다. 그것은 같은 이씨이기는 하지만 전주이씨 세종과 이승만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명쾌하십니다. 국물도 없수다님. 말씀 고맙고요. 카카의 톡 사과 아무 의미 없다. 카카오톡이 아니고 카카의 톡이라고. 네, 참 멋진 조어, 재치가 넘치는 조어네요. 이서구 대표의 얘기는 방금 전했고 거기서 많이 댓글들 달아주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바쁜 벌꿀은 슬퍼할 틈이 없다. 그 영어 속담에서 따오신 닉네임인가요? 이강윤 평론가님, 제안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실 때 좀 듣기에 불편하다. 국민TV만의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보수 언론 대신에 사주 언론. 아마 족벌 언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진보 언론 대신에 조합 언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국민TV만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수 언론 또는 사주 언론, 족벌 언론 이렇게 통칭하는 건 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진보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가 몇 개 있죠. 그중에서
조합 형태가 아닌 것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행간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듣는 방송이고 우리끼리 용어 또는 개념 규정을 이렇게 하자고 한 그런 건 꼭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통용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통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데 좀 더 명확한 규명을 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근데 진보 언론 대신 조합 언론 그러면 조합 언론이 아닌 형태의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을 어떻게 자리 규정, 자리 매김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신 건 감사하고 저도 통념적으로 있는 프레임이나 뭐 용어를 그냥 갖다가 우선 소통하기 좋다는 이유로 쓰는 것은 우리 제작팀, 저 포함해서 반성하고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쇠퇴우리님께서는 아까 그 뉴스 행간을 두고 올려주신 견해 같습니다.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고 어떤 분들은 또 왜 그거를 새누리당에게 제보를 해서 그런 횡액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물론 그건 1차적 반응으로 충분하다고는 합니다만 어느 의원실이든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오늘 뭐 태풍 때문에 날씨가 사납던데 날씨 좀 들으시겠습니다. 태풍 봉봉이 일본 열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남해 동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경보가 오늘 오후 4시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겠지만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또 앞으로 동해안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여울에 의해 파도나 방파제가 해안 도로를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짧게 방금 어느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것 전하고 클로징 말씀 드리겠습니다.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소 불편하다. 파바방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글을 주셨는데요.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 김영민 PD가 뭐 다음이 어떻게 외국으로 서버를 옮기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냥 개인적 의견이니까 이게 국민TV에 정제되고 결정된 그런 견해로는 듣지 말아주시죠. 반쯤은 농을 섞어서 한 얘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한 그 입론의 근거는 잘 읽었습니다. 10월 13일 하루가 또 저뭅니다. 월요일이죠. 보수단체가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전단의 북한 도달률은 10%도 채 안 된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 기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 문제로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져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은 5.24 조치 해제를 시사하는데 한쪽에서는 삐라 살포,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설득이건 제재건 대북 삐라 살포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남북 간 전투는 작게는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 그리고 크게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경영의 기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